자, 오늘은 일단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수 좀 해봅시다. 먼저 칠판 오실까요? 먼저 물건의 뜻이 뭐죠? 물건의 뜻,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여기다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게 무슨 주의예요? 얘가 물건 법정주의죠. 그래서 맞는 조문이 185조입니다. 185조 조문 생각나요?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건법을 관통하는 매개 하나 있는데 이게 물건 법정주의예요. 즉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게 무슨 주의다? 물건 법정주의. 요 물건 법정주의에 관한 제 185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얘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그러니까 물건 법정주의 때문에 물건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건의 첫 번째 특질로 물건은 먼저 배타성이라는 게 있죠. 그 물건은 나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생각나요? 일물 일권주의하고 그다음에 공시원칙. 물건법 부모들은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대답하는 정도가 완전 다른데. 자, 일물 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그다음 물건은 절대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뭐가 뭐에 우선하죠?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죠. 그다음 물건 상호 간의 우열 관계는 어떻게 결정하죠? 그게 순위 원칙이라는 거죠.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요하게 배웠던 내용이 이게 물건적 청구권이었죠. 물건적 청구권. 갑 사람 토지 소유자고, 을이란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만 요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뭐하라? 철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조심하실 건 철거 청구는 되는데 무슨 청구는 안 된다? 퇴거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퇴거 청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줘야 돼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둘 다예요. 병이죠, 병. 이렇게 물건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리고 갑이 토지를 이제 정한테 팔았어요. 정한테 팔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철거 청구를 해야 돼요? 정이 철거 청구를 해야 돼요? 정이죠.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 그럼 결국 합하면 요 갑은 정한테 토지를 양도하고 을은 건물을 병한테 팔고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돼요? 정이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로 한 줄로 쭉 연결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물건은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누구에게 한다?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건의 청구권의 경우는 침해 또는 침해 뭐만 있어도 염려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청구권은 뜻이 뭐였죠? 물건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침해 또는 침해에 염려가 있는 경우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그리고 물건 변동도 배웠네요. 물건의 변동. 원래 변동이라는 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걸 다 통틀어서 변동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물건 변동의 원인의 두 가지 있죠. 물건 변동의 원인 두 가지. 첫 번째가 법률 행위, 그 다음 법률 규정. 각각 객체에 따라서 다시 세 번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몇 조죠? 186조. 186조 조문 생각나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186조이고 186조에 따르면 반드시 18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꼭 무엇을 해야?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사 물권 변동은 188조 1항인데 이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무엇을 하여야 인도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얘는 187조죠. 조문 생각나요? 187조 조문 어떻게 되죠? 상, 공, 판, 경, 기타 이렇게 되죠. 상, 상소, 공, 공용, 징수, 판, 판결, 경,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즉 취득 시에는 등기 불요.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뭐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처분할 때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사 물권 변동 이제 소유권 파트에서 오늘 개별적으로 배울 거예요. 취득 시효, 뭐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제도 3개, 부화, 혼화, 가공 이게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개별 물권 첫 번째 배웠죠. 개별 물권의 첫 번째가 그게 점유권. 개별 물권의 의의는 반드시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점유권의 뜻이 뭐죠? 일단 뭘 불문하고 요 개사를 가지고 제가 설명했죠. 갑이 개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갑이 개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인정해 주는 권리가 그게 바로 뭐다? 점유권이죠. 그럼 점유권은 뜻이 뭐죠? 일단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점유권의 보호 내용 6가지 있죠. 첫 번째가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그 다음에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력구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유리한 점유를 봐주는데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떤 점유로 추정을 해주죠? 그게 자주,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유리하게 봐주죠. 그래서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누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이게 선의점유자죠. 그러니까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점유자에게만 하면 과실을 취득하고 이때는 원물만 반환하면 되고 과실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게 이게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되어도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누구죠?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손해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 점유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비를 들였다면 각각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의점유자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다음 누구도 악의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권도 물권에 있으니까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뭐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밑에 204조 1항인데요.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했어요. 이때 뭐 할 수 있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및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205조 1항 점유의 방해를 받은 거예요.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겁니다. 이때 뭐 할 수 있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역시 및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6조 1항 점유의 방해를 받을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는 또는이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력구제 내용도 배웠어요. 자력구제. 자력구제는 종류가 두 가지죠. 자력 방위권, 자력 탈환권. 대신 이건 상황에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이제 세비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침탈행위가 진행 중이다. 이때 어떤 걸 행사하는 거죠? 침탈행위가 진행 중일 땐 자력 방위권, 세비에서 달아나고 있다. 이게 침탈행위는 종료가 되어 있는데 침탈죄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한다? 자력 탈환권 행사하는 겁니다. 다시 보호 내용 6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그 다음에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 자력구제할 수 있다. 이 보호 내용 6가지를 잘 외워야 점유권이 계속해서 살이 붙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 내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소유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책으로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232페이지에 가서 서술에 가면 바로 밑에 211조라고 해서 소유권의 내용 조문이 하나 나오죠?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법률? 아니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자예요. 한자 뭘까요? 할? 할이 어디 있어요? 처분할 할. 그건 아니고 내 범위 내에서 퇴근하는 게 좋겠어요? 갈 때 그 아니고 가도 아니고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물이 물 찾았어요? 소유물의 물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바로 문제를 맞춰볼까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의 X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골로 가는 거죠.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이렇게 찍는 순간 바로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알게 해주는 단어가 물이라는 겁니다. 물. 그럼 7번 볼까요? 그 사람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칠까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신축한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이건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죠. 왜 물건이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그러면 이때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공, 판경, 기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사표시 안 들어가 있죠. 건물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절대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 187조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소유권은 이제 권리 중에서 물권에 해당하고요. 갑이 이 건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뭐라고 표현하죠? 소유권은 권리 이렇게 말하고 사용수익 처분은 얘는 거기다 써볼까요? 권능 이렇게 씁니다. 권능.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에 사용수익 처분을 밑줄 하시고 거기다가 권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 법률상의 힘을 권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갑은 이걸 또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사용수익과 관계된 가치가 이게 무슨 가치죠? 사용가치. 다음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환가치입니다. 그러면 소유자인 갑은 사용가치만 지배한다, 교환가치만 지배한다, 다 지배한다,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전면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 당연히 소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도 소유할 수 있고 자동차, 자전거 이런 거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신 요 토지, 건물 이런 건 다 통틀어 뭐라 그러죠? 토지, 건물과 같은 건 부동산, 자전거, 자동차 이런 건 뭐라 그러죠? 동산. 동산, 부동산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물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소유권의 객체는 뭐야 안 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뭐야 안 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에 가서 소유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거 바로 밑에 첫 번째 문장 밑줄합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야 안 한다? 물건에 한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야 안 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질문이 이거죠.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거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죠? 분양권의 권. 분양권에는 권리죠, 권리.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5의 X예요. X.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기는 해요. 이번에 분양권 3개 가지고 있어. 그런 말 쓰잖아요. 아니면 분양권 3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팔았어.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밑에 분양권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걔는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가지고 있다는 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점유. 그러니까 채권을 준점유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의 객체는 뭐야 안 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의 뜻을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 양가로 1번 바로 밑에 소유권이란 내용 되는 찾았어요? 그거 바로 밑줄 합시다.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물건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한다. 바로 이제 불러드린 내용으로 써볼까요? 옆에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게 외우는데 좋겠죠. 소유권에 의 옆에다 땡땡 하시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쓴 거 천천히 읽어봅시다.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을 쓴 거예요? 소유권에 의에 관한 내용을 쓴 겁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요한 단어가 뭐죠? 물건. 이거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고요?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와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내 한번 읽어봅시다. 212조 맨 밑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토지의 소유권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미친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미친다. 이 말은 영향을 준다는 거.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뜻이죠. 효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거죠.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향을 주는 거고, 영향을 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거고, 효력이 있다는 건 미친다는 거죠. 그럼 맴 계속 돌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미친다는 건 문장에서 미친다의 의미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고 한번 써봐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 토지 소유자의 소유. 이런 뭐 크게 내용은 없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토지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상 공간에 있는 물건, 그다음 지표 공간에 있는 물건, 지하 공간에 있는 물건은 다 원칙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랬으니까 지상 공간에 있는 물건, 지표 공간에 있는 물건, 지하 공간에 있는 물건은 다 원칙적으로 누구의 소유이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쇼는 이제 좀 1시간 뒤에 보도록 하고, 이건 소유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좀 잘릴 것 같으니까 미리 뒤쪽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 습득 발견을 먼저 볼까요? 235페이지 235. 자, 거기 보면 점 2번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먼저 무주물은 뭐죠?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법적으로 표현하면 소유권이 없는 물건이 무주물입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보다 소유권이 없는 물건 그러면 좋겠어요?
자, 무주물은 예, 선점이고요. 유실물은 뭐죠? 유실물. 유실물 말 그대로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은 습득. 그다음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진 물건인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을 매장물이라고 말합니다. 매장물은 발견이라 그래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주물 뭐죠? 선점. 매장물 발견.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 그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주물 습득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실물 발견 이러면 안 되고 그다음 매장물 선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선점, 습득, 발견. 선점, 습득, 발견. 읽어보겠어요. 252조 1항인데요. 무주의 동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무주의 동사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앞에다가 즉시라고 써볼까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동사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소유의 의사 위주로 한번 해볼까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가 무슨 점이죠? 이게 자주점이죠. 자주점유. 그러면 그 옆에다 EX 하시고 무주물 선점의 대표적 예가 뭐가 있을까요? 무주물 선점. 그러니까 무주의 동사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을 때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예가 그게 대표적 예가 뭐냐면 그게 낚시예요. 낚시. 그게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무주물 선점입니다. 그럼 이게 낚시 쪽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죠. 그럼 물고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게 동산이죠. 동산. 그다음에 그 물고기에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제 잡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점은 기간이 필요 없고 그냥 점유를 하면 그냥 곧바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2항 가볼까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두 자인데 뭐죠? 국유 아니고 한다. 시험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겁니다. 국유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유로 아예 한다는 거예요. 추정이 아니고 국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1항하고 2항을 종합을 해보면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산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52조 1항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걔는 좀 외웁시다. 252조 1항 암기. 조문 자체를 좀 외워볼까요? 무주의 동산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 갑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끊고.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뭐 노루 같은 건 야생 동물이죠. 그러니까 일단 무주물이니까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냥하는 야생 동물도 사냥하는 이 말은 뭐죠? 사냥하는 그 말은 집에서 기르는 뜻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그러니까 노루 잡아다가 집에 데려다 놨는데 이거 다시 뭐 뛰쳐나간 겁니다. 그럼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뭐로 한다? 무주물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뭐 물건으로 치면 뭐 무주물이잖아요. 무주물. 그러니까 그 사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생 동물 내가 선점을 해가지고 집구석에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또 집구석을 또 뛰쳐나간 거예요. 그럼 다시 야생 상태로 들어간 거죠. 다시 뭐로 한다? 무주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어려운 조문은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53조인데요. 유실물 습득입니다. 먼저 유실물은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실물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지갑을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지갑 100만 원짜리라고 할까요? 100만 원짜리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지갑을 이제 주운 겁니다.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 유실자,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유실자. 을은 지갑을 주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러죠? 습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갑을 이제 주웠어요. 지갑 주웠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신고? 일단 지갑을 열어봐야 되죠. 지갑을 일단 주웠으니까 제일 먼저 열어봐야죠.
나 확인해야 되는데 뭘 확인해야 되죠? 신분증 확인,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 그 신분증 확인 안 하잖아요. 일단 해서 뭘 확인해? 현금하기 현금. 현금을 확인하고 현금 있으면 현금을 빼가지고 이제 쓰고 이제 그 자리에 놓고 이제 들고 튀는 거죠. 근데 하여튼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일단 지갑 이제 주었어요. 그럼 일단 공고 절차 거쳐야 되죠. 공고 절차. 공고 절차를 거쳐서 소유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고 절차를 거쳤는데 소유자 값이 나타난 거예요. 소유자 값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자 값이 나타났다면 값이 지갑의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이때는 을은 주어준 공로가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때는 얼마만큼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갑이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죠. 100만 원짜리고 을이 이제 주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준 공로가 있으니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얼마만큼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30%? 10%? 그러면 그 여백에 좀 써볼까요? 그 보조단 오른쪽에 조문 옆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보상 청구의 범위 땡땡 하시고 보상 청구의 범위 땡땡 보상 청구의 범위 땡땡 하시고 유실 물건 가액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이렇게 쓸까요?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갑이 100만 원짜리니까 얼마에서 얼마 사이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보통 맥시멈을 청구하고 판사가 적당하게 과부족을 조정해서 대부분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고 절차를 거쳤는데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 값이 지갑의 소유권을 되찾아 가지고 가고 을은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득자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습득자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실물 습득인 겁니다. 유실물 습득. 그리고 넘어가서 매장물 발견 볼까요? 매장물 발견. 254조입니다.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어요. 매장물은 읽어봅니다. 시작. 매장물은 자,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매장물입니다. 그러면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간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땅 속에 이제 물건이 묻혀져 있는데 이게 매장물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매장물은 땅 속에 물건이 묻혀져 있는 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장물은 소유권이 있는 물건이에요, 없는 물건이에요? 있는 물건이에요. 그 다시 한번 봐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 그다음 보세요.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매장물 자체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는데 소유권이 없으면 매장물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소유권이 없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무주물이 되는 거죠. 무주물. 그때는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매장물은 땅 속에 물건이 묻혀져 있는 건 맞는데 소유권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긴 있는데 누구에게 현재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매장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인가는 있으니까 공고 절차라는 걸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인데 소유권 자체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매장물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장물은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간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서 가볼까요?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갑의 토지 밑에 매장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을이 그걸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즉 갑과 발견자 을이 끝에 절반하에 취득한다는 겁니다. 절반하에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밑줄 하시고 물건 소유 형태가 뭐가 된다는 뜻이죠? 이건 공유란 공유. 자, 그럼 이제 앞쪽에 가서 새롭게 정리해 놓을 거예요. 앞 페이지 가서 아까 세 가지가 세트라 그랬죠? 점 2번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옆에다 이제 써볼까요? 자, 먼저
선점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선점 즉시죠. 그리고 유실물 습득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공고 후 몇 개월? 6개월. 매장물 발견. 매장물 발견은 공고 후 1년입니다. 이 세 가지 세트 잘 배웁니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다시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다시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자, 그리고 이렇게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고 이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252조, 253조, 254조에서 각각 소유권 취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써두시기 바래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첨부제도도 한번 가볼까요? 첨부제도. 첨부제도 세 가지가 있는데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236페이지 볼까요? 236페이지 보면 점 3번 첨부 동그라미 하시고, 첨부라는 게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또는 물건에서 물건을 사람이 노력을 가해서 만들어냈다, 그런 걸 통칭하는 용어가 첨부예요. 첨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죠? 부합, 혼화, 가공. 그러면 거기도 먼저 그 부합, 혼화, 가공 옆에다 일단 요 두 가지를 써봐요. 그러니까 부합에 의해서,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걸 씁니다. 이거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얘도 원시 취득이고요. 그리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부합인데요. 오른쪽에 부합은 별표. 부합 별표하시고, 그 다음 256조 동그라미 합니다. 256조 동그라미. 자, 먼저 256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원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단서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단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부속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하시고.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뜻일까요? 써볼까요? 부속시킨 자의 소유, 부속시킨 자의 소유, 부속시킨 자의 소유. 그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의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뿔을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죠.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면 요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걸 부합이라고 표현해요. 부합. 요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일단 상황 아시겠죠?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었고 나무가 뿌리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건이 딱 달라붙는 걸 부합이라고 한다 말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부합하는 물건입니다. 나무에, 토지에 나무가 달라붙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달라붙는 주체니까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이고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가 와서 들러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겁니다. 표정이 안 좋네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지, 내가 토지고 여기 나무예요. 나무. 잘 보세요. 내가 토지가 이게 나무. 이렇게 됐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토지는 가만히 있고 나무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 나무는 달라붙는 거니까 얘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이고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합하는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그 부합되는 물건을 피부합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나무의 소유권은 가백에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나무의 소유권은 가백에 있다. 을에게 있다. 조문 읽어보세요. 다시 256조 본문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었으니까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가백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을이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얘가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무를 심어놨다면 요 을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이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권원에게 의해서 부속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의 소유이다? 부속시킨 자, 을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만 권원에게 의해서 부속을 시켜놓은 때는 누구의 소유이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걸 해보면 지난번에 물권은 청구권하고 배웠던 거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뭐가 다르죠? 이번에 배운 건 나무. 지난번에 건물 이렇게 신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물 신축했을 때 누가 소유권 취득했죠?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이게 나무 사례가 원칙이에요? 건물 사례가 원칙이에요? 나무 사례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뭐가 달라붙었어요. 나무 사례처럼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이 토지와 전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사례가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달라붙어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건물은 예외라는 겁니다. 건물이 예외, 그게 예외인 거예요. 원리는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세요. 257조 갑시다. 257조 동상 간의 부합인데 찾으셨어요? 같이 좀 읽어봅시다. 동상 간의 부합 읽어보겠어요. 동상과 동산이 부합하여 읽습니다. 시작. 자, 몇 줄 합시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 그 두 번째 문장과의 관계상 그 첫 번째 문장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는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밑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항은 제가 읽겠습니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동산과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냥 가액 비율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보니까 부품이 이제 없는 거예요. 부품이 없어서 을은 이제 부품 가게 주인입니다. 부품 가게 주인. 네, 부품 가게에 가서 부품을 사가지고 오면 좋은데 이 부품을 갑이 셉인 거예요. 셉에서 이 부품을 자기 자동차 수리하는데 용접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 아시겠죠? 자동차 소유자 누구예요?
갑. 그러니까 자기 자동차 수리하다가 부품이 없게 되자 부품 가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부품 가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부품은 있고 부품을 이제 셉에다가 자기 자동차 수리하는데 용접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품에 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일단 이 용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용접. 그러니까 즉 요 부품을 자동차 수리하는데 용접시켜 버렸으니까 이게 딱 달라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게 뭐죠? 부합. 자동차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부품도 동산이죠. 이게 동산 간의 부합이네요. 그러면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러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주종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종 구별할 수 있죠. 자동차는 엄청 크고 부품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이게 일물 일권주의니까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이 한 개만 있어야 되죠. 따라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의 부품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 소유권 잃어버린 을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요 자동차 부품에 해당되는 돈 달라고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품에 해당되는 시가가 10,000원이라고 칠까요? 그러니까 10,000원만큼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가고 갑이 가지고 가고 을은 요 부품에 해당하는 시가만큼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혼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혼화. 자, 전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을 했으니까 그건 밑줄 하시고 조문을 쓰지 말고요. 전조 앞에 있는 257조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이라고 씁시다. 전조의 규정 밑에다가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이라고 쓰시고 동산 간의 부합 규정. 자,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은 동산과 동산에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면 갑의 쌀하고 을의 쌀이 서로 섞였어요. 갑의 쌀과 을의 쌀이 섞였다. 누구 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갑의 기름하고 을의 기름이 서로 섞인 거예요. 기름하고 기름이 섞였다는 겁니다. 누구 기름인지 모르죠. 이렇게 동산과 동산이 섞였는데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혼화. 갑의 술하고 을의 술이 서로 섞였어요. 그러면 누구 술인지 모르죠. 이게 혼화라는 겁니다.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혼화. 그럼 7번 보시면 좀 전에 그렇게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이 혼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죠. 첫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으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이 혼화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을 한번 읽어봅시다. 259조인데요.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내용이 이런 경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옷감 가지고 있고 우리 여기다가 노력을 가해서 옷을 만들어낸 거예요. 옷감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옷감. 이건 원재료 이렇게 말합니다. 원재료. 이 사람 이름 뭐죠? 갑은 원재료의 소유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요건 이제 가공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읽어본 대로 하면 원래 가공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원래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가공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힌트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일단 옷감 소유자는 원래 누구였죠? 갑이 옷감 소유자인데 을이 거기다 노력을 가해서 옷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을 만들어낸 사람이 저예요. 저예요. 그럼 이 옷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갑에게 있죠. 왜냐면 제가 옷을 만들었다. 이건 뭐 거의 사람이 입지 못할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을이 이 사람이 앙들의 김이에요. 앙성생이에요. 앙들의 김이라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이때는
대단한 예술 작품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이때는 가치가 껑충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기는 쉬워요. 일단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다. 현저히 다액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가공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리고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다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또 나머지 내용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